네, 안녕하십니까? 안병환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경제법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장 또 불안한 것이 뭐 수험생의 당연한 그 마음이겠습니다만 그동안 열심히 정리하셨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제가 오늘도 강조해드리건데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일단 나올 만한 굵직굵직한 그 쟁점들의 경우에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너무 지엽적인 것에 불안감에 빠져서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정작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조차도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깔끔하게 정리된 듯한 그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눈에 띈다거나 뭐 아무래도 귀가 얇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눈이 자꾸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꼭 참고요. 그런 것을 건드려 봐야 자기가 반복적으로 봐왔고 반복적으로 썼던 정리했던 나만의 자료만큼 확실하게 나한테 맞는 자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스터디 팀이라든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끼리 주된 쟁점을 구술로 조금 간략하게 언급한다든지 뭐 하여튼 시간을 안배를 잘 하셔야겠죠. 이 선택법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3법이라는 중요한 부분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마지막 뒷정리를 하심에 있어서 지나치게 양을 늘려가는 그런 부분은 금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사실 그 공정거래법 선택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요.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로서 정말 괜찮은 그 영역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대기업과 관련된 대기업만을 대리하는 그런 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넓죠. 그다음에 항상 소송과 관련된 일들만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상의 여러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요청하고 싶은 그 로이어들에 대한 수요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서를 검토해서 수정해 준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나중에 변호사로서 일하실 때에도 그만큼의 여러 가지 좋은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힘내시고요. 자, 보시죠. 일단은 제가 조심스럽게 시험 문제가 뭐 어떤 쪽에서 나올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그 뭐 쪽집게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동안의 출제 패턴, 그다음에 모의고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패턴을 봤을 때 중요한 그 시지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라든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워낙 행위의 어떤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위주로는 피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주 7회 시험에서는 시진함 쪽을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이 더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함부터 먼저 뭐 첫 부분이니까 한번 볼까요? 설문의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련 시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시장으로 본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설문도 있을 거고요. 등장 인물들, 그러니까 사업자 A, B, C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 전체적인 국내 매출액은 매출 규모는 얼마 정도인데 여기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떤 뭐 마켓시어를 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이 설문에 나오는 경우는 많은데 점유율만 나오면 무조건 시진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점유율을 가지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활용하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점유율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시진함 문제는 아닐 겁니다.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써봤고요. CG 사업자와 관련된 문제 판단은 논리적 전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모의고사와 관련된 답안들도 조금 살펴보면 이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A 사업자의 위법성 존재함, 뭐 경쟁 제한성 있음, 또는 뭐 몇 조 몇 항의 몇 호, 시행령 몇 조의 뭐에 해당함. 이게 행위 유형만을 결론만 맞으면 이 시험이 뭐 오케이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건 뭐죠? 설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한 다음에 그 한 줄 한 줄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추출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대전제로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리, 법 규정, 판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넣어주고 사안의 경우를 포섭을 해야겠죠. 설문의 경우 A 사업자는 어떤 행위를 했고 그와 관련된 기초 사실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포섭을 하면 결국엔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그 구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시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시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누구에 대한 규제죠? 네. 그래서 특별규제다,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시지사업자에 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엄하게 가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조건 A 사업자가 뭐 이렇게 그냥 시지사업자인 것처럼 당연히 전제하고 쓰는 것은 안 되겠죠. 먼저 시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분은 시지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 다툼의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전하게 가야 하는 출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추정 규정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결론을 내릴 때 얘가 시지사업자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했고 이건 법 규정에 비춰서 이런 금지다. 금지 행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관련 시장 획정을 묻는 문제는 사실상 축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관련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설명할 때는 객단지경, 객체별, 단계별, 지역별 경쟁 관계가 성립하거나 성립할 수 있는 그 범위 아니겠어요? 그죠? relevant market. 그런데 이 관련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이 서술형 시험에 있어서 관련 시장 획정 자체를 직접 묻는 문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뭐죠? 관련 시장은 뭐로 한정한다. 뭐로 전제한다. 국내 타이어 시장이다. 뭐 이렇게 정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제한 부분은 묻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너무 빠져서 그쪽 서술을 장황하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서술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시지사업자의 경우는 논리적 전개, 시지사업자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우니 추정 규정을 통해서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이 추정이 된다라는 취지. 그렇다면 시지사업자에 대한 개별 규정으로 갈 텐데 사안의 경우, 설문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공정거래법상 이렇다. 뭐 판례 같은 거, 포스코 판결 대체적으로 시지남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잘 축약해서 정리를 해두시라 그랬죠. 객관적 요건이라든지 주관적 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게 몇 줄 정도로 딱 요약해서 쓸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됐다라면 어차피 써야 돼요. 그 부분은요. 그렇죠? 네.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그 설시 항목입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나오면 무조건 탁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지사업자 추정, 그 법에서 정하는 추정 요건, 법률상 추정이겠죠. 그렇죠. 법률상 추정의 대표적인 효과는 바로 입증 책임의 전환인데 법에서 뭐뭐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바로 법률상 추정 규정이고 그 추정 규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경우라면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업자, 시지사업자요. 독과점 사업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여전히 있는데 법률상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법률상 표현이요. 그냥 경제학적으로 카르텔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뭐죠?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고 법에 카르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부당한 공동행위 있잖아요. 그죠? 공동행위요.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시지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그 행사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구조겠죠. 이 경우에 설문에 나타난 특정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충분히 사안에 포섭해야 되는데 제가 답안을 조금 보면요. 일반적으로 뭐 대전제격의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찾고 결론도 맞았어요. 특정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 유형, A라는 행위 유형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잘 내시는데 이 중간이 텅 비어 있어요. 이런 답안들도 꽤 많습니다. 자, 객관식 아니죠.
답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답이 맞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점수가 심하게 이렇게 깎이진 않겠지만 배점, 이 채점을 할 때는 각 항목별로 어떤 분을 설치하고 어떤 논점을 썼는지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집니다. 이 배점표에 따라서 채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뭐예요? 제대로 이분이 답이 맞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지 않은 것은 뭐예요? 쓰지 않은 것은 채점하는 분은 이 사람이 쓰지 않았으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채점도 객관화된 어떤 표, 내부적으로 정한 그 논점에 따른 점수 분배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써주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빠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설문에 나타난 A 사업자가 뭐 어떤 상황이고 시장 상황은 진입장벽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경쟁장선 판단할 때 충분히 넣어주면 굉장히 매끄럽게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결론만 툭 떨어뜨리면 이게 조금 뻑뻑하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법리, 내용 여러 가지 잘 정리하셨겠지만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네. 답만 맞추고 그냥 문제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쭉 써나가는 논리적으로 전개를 내가 직접 서술해야 되는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꼭 써야 될 말 이런 것들 위주로 꼭 잘 정리하시고 자 논리적 전개에서 충분하게 이 사안의 포섭 자체를 충실하게 해줄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웬만하면 설문에 나타난 모든 표현들을 꼼꼼하게 곱씹어서 그 부분을 위법성 판단이라든지 경쟁 제한성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활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A와 B와의 사업자의 어떤 시장의 격차 예를 들어서 A, B, C, D 사업자만 있는 과점 시장의 어떤 시장 구조인데요. 얘네들이 만나서 명확하게 합의는 안 했지만 뭔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우도 뭐예요? 얘네들이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합의에 대한 추정 규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될 텐데 그때 경쟁 제한성 판단에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뭐예요? 이 과점 시장에서 얘네들만 경쟁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냥 가격과 관련해서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 그냥 합의를 해버리면 어때요? 그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효과가 그대로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서 아주 소수 사업자 몇 명이 모여서 합의를 한다고 한들 그때 시장이 막 들썩이고 움직이겠습니까? 다르죠. 그런 걸 써달라고 출제자가 시장 점유율도 써주고 거래 상황도 써주고 수입과 관련된 부분도 써주고 시장의 어떤 특수성을 몇 가지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활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로 가는 것은 개인적인 실력입니다. 이제 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관계, 사안에 나와 있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려주는 그 부분은 본인의 실력이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충분한 내용들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정 규정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요번 7회에서 시제에 나온다면 당연히 거기에서도 추정 규정을 중간 논점으로 넣을 겁니다. 그게 4조죠. 4조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겁니다. 법이 추정하겠다라는 규정을 둔 건데 일정한 관련 시장,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주는 그런 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이렇게 해서 뭐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일단 제외하고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뭘로 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 시지 사업자로 추정을 하겠다라는 규정이죠. 그럼 뭘까요? 자, 한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먹어버렸어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다. 그 사업자는 뭐예요? 네,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업자가 절반 이상을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3개까지 3 이하의 사업자의 합계를 보니 그 합계가 뭐예요? 75% 이상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점유율을 합쳐서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정을 하겠죠. 다만 이 경우에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1호와 2호의 관계는 5호입니다. 추정 시에 주의할 사항은 시행령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행령과 관련해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나오죠. 자, 그래서
시행령 4조 3항의 경우에 법 2조 7호 및 법 4조 여기서 계열 회사는 뭘로 본다? 한 몸뚱아리로 본다. 그래서 계열 회사가 굉장히 작은 사업자일지라도 한 몸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열 회사의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일 수 있는데 이 사업자가 뭐예요? 네. 계열사 관계는 하나로 본다니까요. 하나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추정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 추정 사례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넣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A 시장, A라는 관련 시장이 있어요. 타이어 시장일 수도 있고 자전거 시장일 수도 있고 라면 시장일 수도 있고 특정한 어떤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시장에서 주인공, 사업자가 A, B, C, D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점유율을 보니까 55% 벌써 뭐예요? 한 사업자가 50% 이상이네요. 근데 3을 합쳐보니까 75%는 안 돼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A만 CG 사업자로 추정을 받겠죠. 두 번째 시장 보시죠. 자, A 시장에서 또 A, B, C, D가 있는데 각각 45, 25. 한 사업자가 50% 이상인 경우는 아니네요. 그러면 합산을 해서 상위 3개를 합쳐볼까요? 네, 그러면 A, B, C가 이제 합치면 79가 되겠죠. 그러면 75% 이상이니까 이 세 사업자를 어떻게 하죠? CG 사업자로 추정하는데 다만 지금 보면 9%가 있죠. 그래서 10% 미만인 사업자만 빼고 나머지 이제 결국 A, B만 CG 사업자겠죠. 사례 3은 이제 계열 회사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A 시장에서 A, B, C, D, E가 있고요. 각각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이 점유율과 관련해서는 50% 이상인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D와 E가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합쳐주시면 결국에는 결론은 A, B 그리고 D, E를 합친 그 A, B, D, E가 결과적으로 CG 사업자가 되겠죠. 이렇게 추정을 받겠죠. 요 부분은 CG 사업자 추정과 관련해서 법 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CG 사업자여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형법에서 신분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당 사업자가 CG남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CG 사업자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 CG 사업자인지 여부는 뭐예요? 시장 점유율을 줄 것이고 그 점유율 근거로 해서 무조건 CG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 추정 규정에 비춰서 어떻다 이렇게 해서 CG 사업자로 추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넘어가시란 말입니다. 네. 자, 시진함. 이 금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 사업자, 독과점 사업자가 여러 가지 폐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독점이 나쁘다라고 경제학에서는 입증을 하잖아요. 시진함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데 이 지위 자체는 사실 우리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인 지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설명을. 물론 달리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폐해, CG 사업자의 구체적인 남용행위, 반칙행위 이것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외적 규제라는 것은 뭐예요? 열거 방식. 물론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라는 그런 일반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열거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제를 가하는 그런 법 체제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널리 구분해서 볼 때 폐해, 규제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시진함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 독과점 지위에 있는 사업자,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 있는 몇 안 되는 그 사업자가 그러한 지위를 이용을 하는데 남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쓰셔야 될 키워드 유효 경쟁 시장입니다. 워커블 컴페티션이요. 그러니까 완전 퓨어한 순수 완전 경쟁 시장은 사실 그건 꿈에나 있는 가상적인 어떤 그 전제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현실적 목표는 유효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 경쟁 시장이라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폐해를 초래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정거래법 3조 2 그리고 시행령 5조 이 위치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남용행위의 유형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남용행위가 있고요. 이런 게 부당한 가격 결정이라고 돼 있고 명칭이나 표현은 교수님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 사업 활동 방해, 그다음에 신규 진입 방해, 그다음에 부당한 경쟁 사업자 배제, 그리고 기타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 행위, 이런 취지로 규제가 되고 있고요. 조문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바로 3조의 2와 시행령 5조입니다. 시행령 규정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그 행위 유형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시는 연습을 마지막에 하시고 괜히 지엽적인 부분 막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이 툴조차도 사실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어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읽을 때는 아주 자기가 이해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쓸 때는 이게 꽉 막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시즌하면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더 높거든요. 그래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 행위 유형이라든지 위협성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빈 종이에 간단하게 쟁점 위주로 한번 써보시죠. 예전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전개됐던 그 답안에 있었던 그 툴도 좋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차용해서 다시 한번 더 매끄러운 표현은 없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써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어떤 행위의 유형은 제 교재 시진함 행위 유형 29페이지에 35페이지에 예로 좀 놓았는데 그런 예들이 설문에 어떤 특정 사업자 주인공의 어떤 행위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눈여겨서 이렇게 구분해 가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보실까요?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시시사업자가 가격을 건드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부당하게 결정을 한다. 시장의 어떤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무시한 상태에서 내가 시장에서의 왕이다. 이 취지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니는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남용행위를 할 텐데요. 상품의 가격 그리고 서비스의 대가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이제 부당성이 문제겠죠.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 그러니까 결정하고 또는 내려가야 되는데 국제유가 자꾸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뭐예요? 유지. 원래 이렇게 팔았잖아요. 원래 원가와 관련해서 연동이 돼서 올린 상태였다면 떨어질 때도 연동이 되는 게 맞는 시장 구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시장을 꽉 쥐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유지를 해버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정당한 이유를 따져서 이 시지 사업자의 어떤 남용행위로 볼 수도 있겠고 이것을 변경하는 행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설문에서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쓰셔야 될 키워드입니다. 핵심.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그 시장 상황하고요. 여러 가지 원가하고 이런 모든 설치 부분을 다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 대가를 수급 변동 상황도 설문에 주어질 수 있어요. 당시 어떤 원재료가는 어떻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공급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있겠죠. 이런 비용에 비해서 어떻게 하게 현저하게 높여서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근소하게 하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시행령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 심결례를 보시면 뭐 제과 3사가 뭐 그런 것들 보셨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 가격을 직접 건드리는 무식한 행동은 요즘은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넘어가시고 출고 조절 행위. 자, 출고량은 뭐예요? 결국 시장에서의 물건의 어떤 공급량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명의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다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면서 이렇게 공급하는 시장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예요? A, B 사업자만 있다든지 CG 사업자가 꽉 쥐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얘네가 출고량을 그냥 탁 조절을 해서 감소시킨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 CG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제 부당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데 정당한 이유를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최근의 추세가 설문에 나올 거예요. 최근에 어떤 추세들이 그 내용들이 일부러 적어 놓은 겁니다. 일부러. 최근의 추세에 비춰서
이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뭐 두유의 뭐 수요량이 급증했다, 뭐 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언론 보도라든지 웰빙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요층이 엄청나게 뭐 늘었다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련 시장에서 뭐 관련 시장은 뭘로 전제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공급과 관련해서 이제 CG 사업자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시장에서 요구가 많아요. 수요가 막 급증하면 아이고 잘 팔리네라고 하면서 공급을 그만큼 늘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CG 사업자가 출고량을 뭐예요? 싹 줄여버리면, 그리고 출고시킨 거를 시장에 풀지 않고 재고량을 늘리는 이상한 방침을 써버리면 결국엔 시장에 공급되는 그 양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렇죠? 그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에 공급 부족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취지로 이 행위 유형으로 접근을 하셔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행령의 기준을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네, 여기 보면 제1제당이 대두유 수요, 옛날에 콩 그 식용유요, 급증한 상태에서 뭐 추석 전이라든지 이런 설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비해 출고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반면에 재고를 계속 쌓은 이런 행위들, 제1제당이 관련 그 식용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에 비춰봐서 CG사업자 추정 규정에 해당하고, 그렇죠? 그러면 CG사업자의 어떤 규제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작황이 안 좋아서 원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출고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뭐 지진 피해를 입어가지고 공장이 뭐 반파가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정상적으로 다 가동할 수 있는데 출고량을 줄였다, 현저하게 줄였다, 그것도 근소하게 아니라, 이런 취지라면 당연히 여기로 접근하셔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는 행위치고는 시장에 미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반칙행위고,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CG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주관적 요건 이게 무슨 경쟁법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다수의 논문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게 포스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담은 다수의 논문들인데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 포스코 판결에 나타난 그 판시 취지가 그 이후에 어떤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원용되고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법리상의 논쟁은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고민 너무 그쪽으로 많이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사업활동 방해. 시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이제 부당하게 방해하는 거죠. 당연히 이 말만으로도 풀어서 쓸 수 있을 동호 반복적인 설명에 불과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를 싹쓸이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겠고, 정상적인 어떤 상관행이나 시장 거래, 시장 상황이 있을 텐데 여기에 비춰서 과도하게 어떤 과도한 겁니다.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서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 또는 약속,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꼭 필요한 핵심 연구 인력이라든지, 뭐 상대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구소의 어떤 기업이라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싹 빼온다든지요. 이게 필수적인 인력을 싹 데려오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엔 CG 사업자가 하는 행위로는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나 크다 이거예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 뭐예요? 드디어 내 능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역시 대기업이 좋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쟁법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네, CG 사업자가 아예 싹을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행위 중에 뭐예요? 아주 예외적으로만 규제받는 것 중에 사업활동 방해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 확인하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 이렇게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행위. 그래서 이건 뭐 이른바 필수 설비 이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너무 여기까지 쓸 이유는 없겠지만 셉의 경우에 프렌드 협약 참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셉이 스탠다드 이센셜 패턴, 그러니까 필수 표준 특허입니다. 필수 표준 특허는 표준화되는 어떤 특허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준화 설정을 받은 그 사업자는 바로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용을 할 수 있는데 남용을 하지 않도록 미리 협약을 받는 그런 체제가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겁니다. 뭐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행위는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심사 기준을 들춰가면서 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활동 방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시장 진입 방해 이렇게 되어 있죠. 제 3조의 1항 4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경쟁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방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가 유통망을 아예 그냥 싹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유통사업자한테 이미 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지사업자인데요. 그 하위의 유통사업자한테 배타적으로 제약은 절대 거래하지 마라는 그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시지남중의 부당한 시장 진입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들을 싹쓸이 매입하는 행위. 다 시행령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이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자, 새로운 경쟁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방해와의 관점으로 이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다. 부당한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 자, 이제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배제를 해야죠. 여기 시장에서는 경쟁인데요. 그럼으로써 시장에 또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고 그 효율화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시장이 작동하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의 한 표상입니다. 그런데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면 뭐예요? 우수한 기술력, 가격, 경쟁력. 그죠? 원가를 뭐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절감을 한 다음에 또는 혁신적인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원가를 낮추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결국에는 조금 밀리는 저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정당한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는 반칙행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반칙행위들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설문에.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시고 거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을 해서 결국에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뭐죠? 결과가 아니라 우려입니다. 우려. 경쟁 제한성이라는 의미는 경쟁이 제한되는 그런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된 경우는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이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이요. 형법에서 마치 그 위헌범 개념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 거래하지 않을 것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겠죠. 아까는 시장 진입 신규 사업자의 관점이라면 이것은 현재 나와 경쟁하고 있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배제 행위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물론 심결례, 판례 중에는 같이 이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된 규제의 어떤 근거로 언급된 부분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독자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 규정에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평가한다면 이 행위 유형은 한정적인 어떤 열거, 주의를 취하는 공정거래법 3조 1항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예시주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유형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에 관련된 규정이 없고요.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고시도 만들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규정만을 독자적으로 적용해서 이 규정만으로 위법성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건 일반 규정 의미니까 처음부터 일반 규정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개별적인 금지 규정 위주로 먼저 보고 나중에 좀 사안에 따라서 좀 같이 쓸 필요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판례가 있잖아요. 그죠? 판례 같은 거 같이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취지로 같이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지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진함과 관련해서 답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넘어가야 되고 설문에 나온 사업자의 어떤 상황, 시장의 상황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치를 사안 포섭 과정에서 충분히 잘 활용하시고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판례, 포스코 판례를 잘 눈여겨보시고 그 부분이 너무 기니까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과 관련된 서술을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오는 CG 사업자에 대한 추정 규정을 잘 활용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시 그 5회에서도 나왔었죠. 이 항상 단골 문제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 이 카르텔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경쟁 당국에 이게 주어진 핵심적인 어떤 책무이기도 합니다. 카르텔 규제가 사실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담합, 그죠? 이 부분을 시장에 미치는 폐해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적인 책임도 상당히 강합니다. 저도 카르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액수도 크고요. 특히나 국책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담합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도 큼직큼직하게 나오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핵심적인 사업자들끼리 어떤 담합은 사실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사실 끝까지 가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부당한 공동행위 보면 강학성으로는 자, 경쟁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협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기 독립성은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법적 주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어떤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 이제 강학성의 어떤 표현인데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이제 카르텔, 담합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해서 이 공동행위 중에 부당성이 있는 부당한 어떤 특정 행위만을 19조 1항에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업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업자면 됩니다. 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19조 제1항 각 호에서 이제 정한 금지 행위를 할 것을 어떤 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건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합의입니다. 합의. 그런데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합의했다. 이렇게 안 나와요. 네. 그럼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듣다가 끄덕끄덕 했다든지 뭐 식사를 하려고 모여서 뭐 이렇게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가와 관련해서 이게 기업이 관리했던 그 자료를 실무자끼리 좀 교류를 한다든지 대표 이사 간의 어떤 모임 회합 과정에서 이걸 논의를 했다든지 명시적이진 않지만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케 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설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부당한 공동행위도 마찬가지로 빈출 쟁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나올 수 있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시진함,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이게 하나로 보면 그냥 큼직한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세부적인 행위 유형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부당한 공동행위가 한번 나왔다고 할지라도 다른 행위 유형으로 내면 또 새로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으실 거는 합의와 관련된 그런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합의도 명확하게 주지 않을 테니 합의와 관련된 추정, 규정이 그래서 또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추정 규정을 통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논리 구조, 그렇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카르텔 관련해서는 일단은 파멸적인 서로 그냥 컷스로트라 그러죠. 그 뭐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파멸적인 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일부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카르텔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기능이 약간은 있을지라도 주제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 거죠. 도산 방지와 관련해서도 이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결합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공동의 어떤 연구개발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지식재산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 시장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공동의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회사들끼리 사실 R&D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확률은 너무나 크고요. 어떤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상용화돼서 또 시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그 기술이 된다는 것도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동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이 한정에서 이렇게 묶이는 부분은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상 모든 공동행위를 다 규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행위라고 한다면 합의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법문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돼 있듯이 바로 부당성을 갖는 그 부분에 대한 공동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제가 강의에서 강조해드리는 기본적인 틀은 요거 기억나시나요? 사업자의 복수성은 사실 큰 쟁점은 안 될 겁니다. 그죠? 이미 사업자들이 쭉 해서 만나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단계, 판단의 구조는 일단 사업자의 복수성을 충족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요겁니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의 존재 여부죠? 합의의 존재 여부. 그런데 이게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난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추정 규정을 통해서 추정 규정은 법률상 추정이잖아요. 사안의 경우 어떤 정황들이 나올 겁니다. 정황. 그렇죠? 그러면 정황을 통해서 추정된다는 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설문에 나타난 그 정황을 여기에 딱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합의와 관련해서 이게 뭐예요? 네, 무조건 다 규제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 법상은 부당한 겁니다. 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당성과 관련해서 이제 뭐 경성 카르텔이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죠. 대부분은 이익 형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해당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보다 시장에 미치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셔야 돼요. 고로 부당하다.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그 식재료들은 뭐예요? 이런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한 식재료들은 설문에 다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고 결론만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보다는 풍부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법 규정만 그럴듯하게 베껴서 결론만 맞추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답안이에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설문에 대한 포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 이 카르텔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왕왕 있고요. 종종 있고요. 대부분 무슨 협회라든지 손보협회, 전기협회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살릴 때 뭐 만들어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키워준 것도 있지만 이들이 긍정적인 기능도 하긴 하지만 사업자 단체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경쟁이 제한되고 이런 나쁜 카르텔이 형성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특정 어떤 단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진행했던 담합과 카르텔과 관련된 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에 사업자 단체가 껴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시고 사업자 단체에 대한 금지 규정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조문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당한 공동행위 왜 규제하느냐? 자, 대부분 뭐냐면 거래 조건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나쁜 행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경쟁하지 말자. 경쟁만큼 소비자에게 친한 벗은 없잖아요. 경쟁이 저해되면 소비자들한테는 그만큼 폐해가 바로 가는 것이거든요.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 카르텔은 특히나 전통적으로 이것은 당연위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후생,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 후생이라는 게 사실 일본식 표현이어서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경쟁법 논문에서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후생이라는 표현도 잘 익혀두시고 이것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시장 구조가 악화되고 개선되지 않는 거죠. 경쟁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장,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혁신을 통해 들어와서 또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겠죠. 서술 방법은 제가 써듯이 사업부 체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자의 복수성은 설문의 경우에는 뭐뭐뭐 사업자, 이건 법문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어떤 합의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살짝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의 존재가 반드시 핵심인데 출제 문제 대부분은 다 합의의 추정 규정을 적용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추정 규정을 적용해서 넘어가는 그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경쟁 제한성. 그래서 경쟁 제한성 판단의 서술은 연습을 통해서 미리 정리하시되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효율성 증대 효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도요? 예, 반드시 A, B, C, D 사업자가 모여서 뭐라고 밥을 먹으면서 그죠? 여기서 가격 관련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경영 합리화라든지 다른 유인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다 시장을 덜 해치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뭐예요? 사안의 경우에는 A 사업자는 40%, B 사업자는 30%, C 사업자는 무려 이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무려 70% 이상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언급하시고 이들의 합의 자체만으로 거래에 미치는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렇게 쑥쑥 쓰셔야 되겠죠. 사업자의 복수성, 성질상 당연히 둘 이상의 사업자를 필요로 하고요.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일단 사업자의 단독 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시진함과 구별되고 이 책에 써 있는 구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와도 구별된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보면 공동의 거래 거절 이런 것들이 물론 있는데 조금 다르죠. 합의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요. 사업자이면 족하고 사업자의 규모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심결례 중에는 특정 지역에 있는 주유소,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 있는 작은 미용실 이런 집단 자체의 어떤 합의, 그래서 언제는 쉬고 커트는 얼마를 무조건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법 위반 사실 신고해서 심결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듯이 사업자의 규모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함과는 또 이 부분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합의의 존재, 과거에는 공동성 요건으로 합의의 실행행위도 있어야 되는지 논란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92년이면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그 개정 당시에 이제 합의 자체를 공동행위로 규정하면서 논란은 이미 제거된 상태고요. 이건 다 잊으셔도 되죠. 이런 것들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합의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설문에 합의했습니다라고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묘한 표현을 써서 이들이 아주 합의를 한 것 같은 이상한 정황들이 기재가 될 겁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제토건 사건 있죠? 이건 기출이기도 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실제로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대외적으로는 합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행위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결국에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엔 뭐예요? 절대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합의 자체. 그러니까 엄한 겁니다. 나중에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뿐이지 이 합의 자체 성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합의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설문에서 사업자의 행위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고 합의 자체는 추정 부분을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추정 보시죠. 기지개 좀 펴시고요. 예. 자, 합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경쟁 당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어떤 법 위반에 대한 요건에 대한 것은 처분을 위해서는 그 규제 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이 끈끈한 얘네들끼리 죽고 못 사는 이 끈끈한 애들끼리 몰려서 몰래한 합의인데 그 합의를 끄집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니언시라고 이제 자진 신고자에 대한 어떤 감면 제도도 두고 있는 취지가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합의가 어려운데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법에서 자,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써놨죠. 19조 5항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반드시 나온다고 믿고 가셔도 될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둘이상 사업자 이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분야 또는 상품 용의 특성 이런 것들이 설문에 나오겠죠.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그 다음에 파급 효과, 접촉한 횟수, 양태 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이제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어떤 금지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를 할 것을 뭘 추정하죠? 합의를 추정하는 겁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부당한 경쟁 제한성 판단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추정하는 것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정의 정황과 관련된 것은 제 교재 59쪽에 예시로 넣어놨으니 그 예시의 내용들이 설문에서 사업자, 그 주인공들이 특정한 행위를 한 표현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작은 논점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인식 있는 병행 행위론, 교수님에 따라서는 의식적 동조 행위라고 쓰기도 합니다. 불안하시면 이 부분을 다 쓰세요. 교수님마다의 그 표현을 가로치고. 자, 그래서 이것은 과점 시장, 그러니까 소수의 사업자가 그 시장을 꽉 쥐고 있는 특별한 어떤 특정 시장에서의 특수한 이론입니다. 예외적인 이론입니다. 얘네들은 의사 연락이 없으면 합의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합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문제 삼는 그런 미국의 이론이거든요. 합의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끼리 한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시장에서 미치는 어떤 나쁜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쟤네 합의는 없대. 현행법상 뭐 합의가 없다라고 우길 경우에 사실 그걸 찾아내기도 어렵고 어떤 의사 연락도 전혀 없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상대방을 어떤 행동을 인식하고 따라하는 이런 행위만으로 이게 위법성이 있는지 이걸 따지는 이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연락이 없는 단순한 의식적 병행 행위 이것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가 결론입니다. 과점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개진된 특수한 예외적인 이론인데 원래는 사업자들이 너무 소수이고 얘네들이 합의를 안 했지만 얘네들끼리 서로 인식을 하고 따라해버리면 합의가 있는 곳과 마찬가지의 시장의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법적인 이론, 법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의사의 연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 적용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카르텔로 마찬가지로 보고 금지하자는 그런 견해죠. 그러나 이게 각국 카르텔 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뭐다? 합의입니다. 그런데 합의 요건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게 뭐 합의가 없었는데 그게 무슨 카르텔이냐라는 근본적인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요것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팩터를 어떤 정황, 추가 요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권은승 교수님 교과서에 보면 플러스 팩터와 관련된 서술이 쭉 있는데 그거 한번 살짝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업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인식 있는 병행행위만으로는 이것을 즉 법 제19조 1항 각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유형이 그냥 부당한 공동행위에 술취했대라고 하면 쉬운 것 같지만 이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위 유형별로 이것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가격, 거래 조건,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설비 제한, 상품 용역 종류 규격 요거 제한하고 영업 공동, 회사 설립한다든지요. 입찰 관련된 것은 원래 가격에 들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빠진 거고요. 따로 이제 규제 규정이 있는 겁니다.
기타 다른 사업의 사업자의 어떤 활동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취지고 조문의 위치 19조 1항 각호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그 제가 넣어놨어요. 각 행위 유형별로 어떤 부분 그 부분을 자주 눈여겨 보셔서 설문의 경우에 나타나는 행위만으로 이게 어떤 행위 유형 금지 행위 유형으로 포섭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행위 필요 없죠. 합의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도 족한 것이고 합의하면 그것으로도 카르텔은 성립하는 겁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핵심은 합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행위까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 우리는 합의만 했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 이제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들이잖아요. 사업자들. 그러면 피고 쪽에서는 요거를 며칠 쓰죠. 네, 무의미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그런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 했다. 근데 그게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사실 굉장히 고려가 되고요. 실무에선 사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어떤 자진 신고자들의 어떤 자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탄탄하게 엮여서 처분이 되고 가기 때문에 이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서 다투는 사실상의 쟁점은 실무에서는 과징금의 어떤 부당하게 과중하다, 과징금의 어떤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실제로 사업자들도 과징금을 좀 깎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로펌들도 과징금을 좀 낮춰서 거기서 성우붓을 좀 받는 편이겠죠. 자, 부당한 경쟁 제한성 이거 반드시 쓸 말이죠. 정리하셔야 되고 공정거래법은 모든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취지이다. 설문에 나타난 행위 유형 잘 파악하시고 직접적인 가격 제한, 생산량, 시장 분할, 입찰은 원래 가격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성격상 경쟁 제한적 효과를 직접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좀 떨리네? 그 외의 경우에는요.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설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 효과,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 미약하다 이런 취지가 설문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걸 잘 끄집어내시고 이런 정도의 논리 전개를 연습을 하시오. 그래서 효율성 증대의 수준은 다른 수단, 경영의 합리화 뭐 이런 취지요, 그죠? 기술의 어떤 뭐 보완 뭐 이런 취지로 정당한 어떤 경쟁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싹 까시란 말이에요. 네. 잘 그렇게 정리하시고 결국에는 시장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시장 점유율과 같은 경우 잘 활용하시고 뭐 신규 진입이 어렵다든지 뭐 국내 어떤 수입과 관련해서도 미미한 수준만 차지하고 있다든지 결국엔 이 주인공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얘네들이 합의해버리면 시장에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법 위반 효과는 결국엔 사업자 간의 합의는 무효겠죠. 이건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론에 살짝 직접 묻지 않았다면 사실 쓸 말은 아니지만 시간이 남고 부드럽게 한 줄 정도 써주시면 뭐 써서 나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죠. 자진 신고에 대한 면책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조문 찾기 문제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조문도 조금 복잡하니까 미리미리 봐두세요. 그러니까 배점은 아마 낮을 겁니다. 뭐 너무 기계적인 문답이라 직접 묻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하고 법 규정에 다 있고요. 2017년도 기출에 1문 3번에 행정지도와 관련돼서 부당한 공동행위 나왔죠.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도 행정지도와 연계된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래서 상대방의 임의의 협력을 필요하고 법적 근거 규정의 근거 규정을 두고 규제의 어떤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도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이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임의의 협력을 구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어서 완전히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행정지도에 따랐다 이런 점만으로 결국에는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결이고요. 2017년도 보면 정부가 라면 사사에게 5% 이내 이렇게 좀 지켜줄 것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 대표이사 4명이 모여가지고 5%로 정해버려요. 그러면 논리구조는 그렇게 써야죠. 사안의 경우에는 요 행정지도, 그럼 행정지도의 본질 이런 것들을 쓰셔야겠죠. 비권력적 사실행 이런 건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행정지도를 따를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딸려 있고 강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는 일반론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가 5%의 뭐 인상률 이내 인상률을 좀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여기는 뭐예요? 5%까지 올려도 된다라고 허락할 정부의 권한도 없고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없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권고라든지 행정지도가 있음을 기화로 해서 이 과점시장이었거든요. 이거 꼭 쓰셨어요. 그래. 과점시장의 어떤 특수성을 쓰시고 가격 인상은 사실 그 기출문제 설문에 보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원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원재료 수급도 다를 거고 공장 규모도 다르고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직원의 규모라든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똑같으라는 법이 없는데 얘들이 모여서 대표들의 식사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겠죠. 여기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은 이게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죠. 가격과 관련된 이 합의는 당연 위법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취지로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